운동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잠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워지고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우울과 불안, 불면과 노화까지 우리의 뇌는 움직임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당신의 뇌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가라앉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몸을 움직이며 집안을 청소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졌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운동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제니퍼 헤이스의 운동의 뇌과학입니다. 저자 제니퍼 헤이스는 세계적인 명문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인지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운동학부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처음부터 운동에 재능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생부터 시작된 불안장애는 산후 우울증과 함께 다시 발현되었고 결혼 생활까지 완전히 파탄냈다고 합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난 뒤 운동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운동이 뇌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 극복에 도움을 주는지, 집중력, 창의력 향상과 노화 지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탐험한 뇌과학 기반 운동 실천서입니다. 특히 꾸준히 운동하는 게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운동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닌 우리 뇌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뇌과학을 기반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 헤이스의 운동의 뇌과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운동은 왜 힘들까? 새해 첫날이었다. 나는 방 한 칸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철인 3종 경기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웹브라우저를 연 순간 몸속에서 조용히 거부감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내 몸이 굳이 변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항의하는 듯 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관성이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불화가 앞으로의 내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 경고했다. 누구나 운동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기까지 처음 몇 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거기에 뇌가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뇌는 변화를 독려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뇌는 우리가 현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한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상적인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지키고자 분투한다. 동시에 안락함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뇌가 생각하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가 무려 100만 년도 전의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체온이 그렇다. 뇌와 신체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너무 추우면 몸을 떨고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린다. 하지만 에너지 균형의 항상성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괴리가 상당하다. 허기의 알람에 관해서라면 특히 더 그렇다.
허기의 알람은 기아가 실제적 위협이었던 선사시대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원시적인 영역인 시상하부는 여전히 원시시대에 머문 채 움직임이 많아지면 허기의 알람을 사정없이 울리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가?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허기의 알람은 극도로 배고플 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가 고픈 느낌만 들면 울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뇌는 원시시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뇌의 에너지 균형을 깨뜨렸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많아지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더 많이 움직임으로써 두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운동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뇌가 움찔거리니 말이다. 왜 뇌는 그토록 운동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 이유와 극복하는 방법까지 여기에 소개한다. 첫 번째 이유, 뇌는 게으름을 좋아한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뇌가 움찔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가 게을러서다. 정확히 말하면 게으르다기보다 검소하다. 뇌는 모든 자발적 운동을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뇌는 당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 운동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필요할 때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했던 선사시대에 비해 현대의 삶에서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때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음식이 귀했기에 채집과 사냥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했다. 그때는 시상하부와 그곳에서 울리는 허기의 알람이 우리를 구하는 영웅이었다. 끊임없이 사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었을지 상상해보라. 인류 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사냥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사냥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냥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시작되어 몇 시간씩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유리하다. 인간은 동물보다 털이 적고 땅구멍이 많다. 또한 인간은 이족 보행 덕분에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동물보다 온열 스트레스에 더 오래 견딜 수 있었고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동물은 결국 힘없이 지쳐 쓰러졌을 것이다. 사실 우리 뇌에서 게으름을 관장하는 변형계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고의 살림꾼이다. 변형계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최적화한다. 이를테면 뇌는 그때그때 지형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인 걸음걸이를 설정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동작을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존 주니어가 참여한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연구진은 존 주니어에게 로봇 같은 외피 골격을 입혔다. 마치 치아에 끼우는 교정기처럼 무릎에 끼우는 이 장치 때문에 존 주니어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걸어야 했다. 그런데 그의 게으른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움직이는 방법을 단 몇 분 만에 알아냈다. 흥미롭지 않은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막대한 좌절감을 안기기도 한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뇌는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에너지를 쓴다는 생각만으로도 움찔거린다. 당신의 건강이 움직이는 것에 달려있는데도 말이다. 게으른 뇌는 이렇게 묻는다. 운동이라고? 왜 운동을 하려는 거야? 넌 지쳤어. 운동은 힘들어. 지금 운동을 할 시간이 있기나 해? 운동을 반대하는 뇌는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고 심할 때는 무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운동을 원할 때에도 게으른 뇌는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뇌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록한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원은 존 주니어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히고 이렇게 지시했다. 앉기, 눕기, 느긋하게 서 있기 등 정적인 활동이 그려진 그림에 있는 아바타를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동적인 활동이 그려진 그림 쪽으로 움직이세요.
존 주니어는 들은 대로 했고 연구원은 존이 아바타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기록했다. 이 속도는 선택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선호를 반영했다. 존 주니어는 운동을 매우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뇌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기록은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뇌의 선천적인 게으름을 드러냈다. 뇌는 존이 정적인 그림에서 아바타를 떼어놓을 때마다 그 속도를 늦추며 저항했다.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게으름보다 강하다.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좀 더 현명해 게으른 뇌의 감성적인 애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가한다.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다. 달력을 이용해 미리 운동 계획을 세워라. 달력 없이 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 하지 못한다. 내 달력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예정에 없던 회의를 즉석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즉흥적인 회의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데 있다. 마음이 내킬 때 스케줄에 운동을 끼워 넣고 싶어 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절대 나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운동을 미룬다. 답은 간단하다. 게으른 뇌가 운동할 시간은 있고 라고 저항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미리 달력에 운동 시간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된다. 이제 당신은 물론이지 여기 달력에 시간을 마련해뒀어 라고 답하면 된다. 의지는 결정을 미룰수록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 방지해야 한다. 최소한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기록으로 남겨두자. 그렇게 해서 게으른 뇌가 운동은 힘들어 라고 징징거릴 때 오늘 운동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자. 당신의 게으른 뇌는 설득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당신을 내버려 둘 것이다. 두 번째 이유. 운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운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뇌가 움찔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이 항상성을 깨는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당신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야외 식사를 맛있게 즐기고 마치려던 그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우리 뇌의 무조건 반사중추인 중뇌에 위치한 뇌의 청반을 활성화시킨다. 몸을 돌려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곰을 본 당신의 편도체는 두려움에 불을 붙이고 시상하부를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그러면서 두 다리에 힘을 불어넣는다. 당신은 곰보다 빨리 뛰었다. 안전해진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위와 같은 스트레스 시스템은 비활성화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기준치로 돌아가고 신체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곰을 마주쳤을 때 도망치는 방법을 안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의 진짜 목적이다. 선사시대에 맞추어 설정된 뇌를 현재 환경에 맞추어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트레스 반응이 역동적으로 증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체 적응, 즉 알로스타시스라고 부른다. 알로스타시스는 신항상성이라고도 한다. 신체에 변하지 않은 기준점이 있어 외부 환경에 맞서 그 기준점을 유지한다는 뜻인 항상성보다 큰 개념으로 뇌가 변화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는 더 탄탄하고 강하고 건강해진다. 힘든 운동은 분명 스트레스를 가져오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은 역경의 뇌를 대비시키고 신체를 강하고 탄탄하게 한다. 비단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을 더 쉽게 극복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체 적응이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온몸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탈진해버릴 수도 있다. 즉 이때는 스트레스 누적으로 알로스타틱 부하라는 정반대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더 튼튼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해진다. 삶에서 이런 스트레스의 부작용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힘든 운동 사이에 휴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느림과 꾸준함이 답이다. 운동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당장 눈앞의 결과에 도취되어 휴식은커녕 운동 강도를 조절하지도 못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봄이 왔다. 태양은 눈부시고 모두가 따뜻한 날씨에 이끌려 밖으로 나간다. 상쾌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미소를 짓고 있다. 겨울잠은 끝났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은 운동화 끈을 졸라매고 조깅에 나선다. 멀리까지 단숨에 달린다. 옆에서는 조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건넨다. 잘 나오셨어요. 힘내세요. 그 말에 당신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속도를 올리고 순식간에 집에 도착한다. 기분이 끝내준다. 빨리 내일도 조깅하고 싶어 마음이 요동친다. 당신은 이 리듬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다짐한다. 그러나 다음날 뇌는 그 결심에 이의를 제기한다. 휴식이 필요해. 리듬을 유지해야 하므로 당신은 뇌의 요청을 무시하고 달린다. 신선한 공기가 활기를 북돋운다. 또다시 빠르게 먼 곳까지 달린다. 조깅을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넨다. 잘 나오셨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 말대로 온 힘을 짜내 속도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다음날 뇌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 것에 대해 극심한 고통으로 응수한다. 온몸이 쑤시고 발까지 아프다. 말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달리고 싶지만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다. 다행히도 며칠이 지나니 통증이 가라앉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기분 나쁜 사실이 당신을 주저앉힌다. 리듬이 깨져버렸다. 새로운 당신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깨졌다. 나는 운동을 하며 비슷한 결말을 수도 없이 맞았다. 특히 달리기 습관을 만들려던 때가 그랬다. 20대 초반의 일이었다. 대학 시절 내 룸메이트는 대학 육상팀의 간판 선수였다. 그녀가 나에게 조깅을 같이 하자고 권했다. 나는 육상 선수인 룸메이트와 조깅을 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마침내 조깅을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깅을 약속한 당일 그녀와 나는 몸을 풀기 위해 우선 천천히 달렸다. 나보다 먼저 나와 달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다. 잘 나오셨어요. 힘내세요. 기분이 끝내줬다. 그러나 좋은 기분은 잠시였다. 이내 그녀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렸고 내 몸은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커졌고 심장 박동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속도를 줄이자는 애원의 눈길을 보냈지만 룸메이트는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끊임없이 달리기만 했다. 그녀의 눈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귀에 걸려 있었다. 이 순간 조깅은 내게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이런 걸 즐길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인간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적어도 난 절대 아니야. 난 그만둘래. 물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또 내 접근 방식도 잘못되었다. 딱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법.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느리고 꾸준히 가야 성공한다는 우화의 교훈은 운동을 시작할 때도 적용된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거북이 같은 접근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알로스타시스와 알로스타틱 부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다시 말해 성공적으로 운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둘을 나누는 선에서 멀어지지 않고 가능한 그 선 위에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따를 때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혜택은 극대화되며 부상과 통증의 위험은 최소화된다. 너무 힘든 운동은 당신을 알로스타틱 부하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되려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다.
반면 너무 쉬운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알로스타시스를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때문에 당신은 최적의 성장을 위해 딱 맞는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딱 맞는 운동의 강도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우 기분이 좋은 반면 어떤 사람은 끔찍한 고통을 느낀다. 바로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유로핀 연구소는 운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운동 내성을 측정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실험자에게 자전거에 앉아 힘이 들지 않은 약한 강도로 페달을 밟게 한다. 2. 처음보다 강도를 약간 높인다. 피실험자는 허벅지에 약간의 묵직함을 느끼며 페달을 밟을 것이다. 근육은 유산소 대사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제 근육은 공급받는 것보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것이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무산소 대사가 끼어들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인 젖산이 생성된다. 3.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제 피실험자는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바로 이 상태가 젖산 역치, 즉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다. 이 상태에서는 힘이 들어도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당신에게 필요한 알로스타시스가 진행된다. 4. 3번보다 강도를 더 높이면 더 많은 젖산과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성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물밀듯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피실험자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격하게 뛴다. 5.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몇 분 안에 피실험자는 더 이상 산소 섭취가 늘지 않는 최대 산소 섭취량 지점에 도달한다. 이는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최대 산소 섭취량 지점에 도달하면 알로스타틱 부하에 대한 공포로 뇌가 신체를 멈춘다. 그리고 테스트는 여기서 끝난다. 따라서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는 3번의 젖산 역치 상태나 그보다 살짝 더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에 갈 수 없어서 딱 맞는 운동 강도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할 필요 없다.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젖산 역치를 추정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으라.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젖산 역치 아래에 있다. 이후 강도를 높이고 다시 자문하라.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때 운동 강도는 젖산 역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젖산 역치보다 높은 강도의 운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태보다 건강해질 수 있을 정도의 알로스타시스를 만들려면 처음 며칠 동안은 젖산 역치보다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어깨의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근력을 키우듯 운동 스트레스 내성도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키울 수 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당신은 더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운동도 이전에 비해 더 즐기게 될 것이다. 운동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면 운동에 대한 즐거움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단 즐거워야 한다. 운동의 즐거움은 섬엽이라고 하는 뇌 영역에서 시작된다. 섬엽은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을 제공한다. 신체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종의 센서 같은 특별한 뉴런이 있는데 섬엽은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항상성 설계도와 비교한다. 만약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섬엽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통증과 불쾌감이 생긴다. 운동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뜻하는 운동 자각도는 이러한 섬엽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운동 자각도는 다음과 같다. 강도가 6이면 휴식 상태이고 7이면 매우 쉽다. 9는 쉽다. 11은 적당하다. 13은 약간 힘들다. 15는 힘들다. 17은 매우 힘들다. 19는 극도로 힘들다. 20은 최대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젖산이 축적되면 항상성의 균열이 생기고 운동의 자각도가 상승한다. 대개 젖산 역치에 이르렀을 때의 운동 자각도는 14점이다.
우리는 운동 자각도와 젖산 역치로 해당 운동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운동을 통해 젖산 역치를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동을 할수록 힘들이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운동선수나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높은 강도의 운동을 기분 좋게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련되지 않은 나는 달리기를 버거워했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내 룸메이트는 달리면서 몹시 즐거워했던 것이다. 그때의 달리기 속도는 내 젖산 역치보다 높았고 그녀의 젖산 역치보다는 훨씬 낮았음이 분명하다. 운동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나는 조깅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황새를 따라가지 않고 뱁새인 나에게 맞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운동을 일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면서 느낀 처음 몇 번의 감정이 장기적으로 그 운동을 지속할지 말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나는 달린 후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곧 달리기를 그만두었다. 인간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느리고 꾸준한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당신만의 여정이다. 때문에 운동 강도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딱 맞는 듯한 느낌은 개개인의 젖산 역치에 좌우되기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최근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걷는 것만으로도 젖산 역치를 넘길 수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젖산 역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일이다.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차츰차츰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집 앞을 서성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늘려가면 된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운동이 버거운 이들을 위한 몇 가지 팁. 그렇다면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거부 반응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법은 간단하다. 느리게 꾸준히 하면 된다. 시작이 유난히 버거워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의지하라. 머리를 식혀주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존 주니어는 음악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 참여해 음악이 운동을 덜 힘들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각기 다른 날 러닝머신 위에서 동일하게 빠른 속도를 뛰었다. 이 실험에서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듣는 소리만 달랐다. 1일차 일정한 박자의 동기부여 음악. 2일차 일정한 박자의 메트로놈 소리. 3일차 소리 없음. 존 주니어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3일차에 비해 메트로놈 소리나 음악을 들을 때 속도를 더 꾸준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래 달렸다. 일정한 박자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몸이 더 쉽게 움직인 것이다. 특히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음악은 효과가 좋았다. 음악으로도 격려가 부족한 날에는 게으른 두뇌에게 지금은 자원이 풍부한 시대라는 점을 상기시켜주자. 뇌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 맞추어 진화했기에 움직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칼로리 이상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이때 당이 든 음료가 유용하다. 속임수이므로 실제로 마실 필요는 없다. 그저 입안을 헹구고 뱉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입안에 남아있는 당만으로도 게으른 뇌를 자원이 풍부하다고 안심시킬 수 있다. 다만 음료는 반드시 진짜 당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공 감미료는 효과가 없다. 나는 이 방법들을 사용해 새해 첫 몇 개월 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몸을 단련시켰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치유되었다. 그리하여 봄이 왔을 때 나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강해졌다. 여름에는 하프 철인 3종 경기 완주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난 은메달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아주 낮은 수준의 철인 경기였지만 어쨌든 해냈다. 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승리였다.
그 승리는 내가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알려주는 녹색 신호였다. 녹색불 안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속해. 강철 같은 몸에 강철 같은 멘탈이 깃든다. 운동의 뇌과학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운동이 우울증으로부터 환자를 구출해낸다는 점이다. 항우울제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운동을 통해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운동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심한 우울증 환자 중 항우울제에 반응이 없는 이들을 모집한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환자의 혈액 샘플로 먼저 그들의 염증 수치를 파악했고 이후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고빈도 운동과 저빈도 운동을 하게 했다. 1. 고빈도 운동 집단은 매주 체중 1kg당 16칼로리를 운동으로 태우는 신체 활동을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매주 150분간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했다. 2. 저빈도 운동 집단은 매주 체중 1kg당 3칼로리를 운동으로 태우는 신체 활동을 했다. 이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신체 활동 권고 지침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빈도에 따른 운동 효과에 대한 연구였기에 환자들은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 둘 중 하나를 택해 원하는 강도로 운동했다. 연구자들은 일주일마다 환자의 우울증 증세를 평가했다. 그 결과 모두가 12주 뒤에는 증상이 발현되는 횟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의 심각도도 완화되었다. 그중 가장 크게 증상이 완화된 이들은 염증 수치가 높았던 환자들이었다. 운동의 효과는 약물에 내성이 없는 사람이 항우울제에서 얻는 정도와 비슷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고빈도 운동 집단과 저빈도 운동 집단이 똑같은 운동 효과를 누렸다는 사실이다. 운동 대 항우울제, 그 승자는? 그렇다면 운동과 항우울제, 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 기술적으로는 무승부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하지만 때론 운동이 승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항우울제에 내성이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항우울제보다 운동이 효과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심장 질환을 앓으며 우울증도 함께 앓는 경우가 그렇다. 미국 심장협회는 심장병 환자들에게 우울증 검사를 권고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권고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울증에 걸린 심장병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항우울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연구 대상자였던 에릭, 앤디, 찰스는 모두 우울증을 앓는 심장병 환자였다. 셋 다 몸을 움직이기 싫어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운동그룹, 항우울제 그룹, 통제 그룹에 배정되었다. 운동그룹에 배정된 에릭은 감독의 지도하에 일주일에 3번 러닝머신에서 높은 강도로 30분간 걷거나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했다. 그는 우울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기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에릭과 같은 운동그룹에 속한 이들의 40%는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2%에 불과했다. 항우울제 그룹이었던 앤디는 항우울제인 설트랄린을 초기에 매일 50mg 한 알씩 먹었고 증상이 심할 때는 4알인 200mg까지 복용했다.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피로감이 증가하고 성욕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러한 증상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연구진은 실험을 전면 중단할 뻔했다. 항우울제 그룹의 20%가 부작용을 경험했고 그중 2명은 증상이 심각해 복용을 그만두어야 했다. 게다가 오직 10%만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 통제 그룹이었던 찰스는 매일 가짜 약을 한 알 먹었다. 그는 약에 아무 효능이 없다는 점을 모른 채 자기가 먹는 약이 항우울제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왜 이런 통제 그룹을 설정했을까? 약효에 대한 신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는 위약 효과가 아닌 약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찰스는 기분이 약간 나아졌지만 운동 그룹만큼 상쾌한 기분을 맛보지는 못했다. 그를 포함한 통제 그룹에 속한 이들 모두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운동을 한 에릭이 명백한 승자였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정신을 치유하는 것일까? 운동에는 소염 효과가 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는 특수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일반적인 사이토카인처럼 마이오카인도 면역체계의 경보를 울리지만 그들은 나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운동을 하면 잠시 동안 항상성이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를 벗어나게 돼. 그때는 평소보다 공격에 취약해지니까 조심하렴. 신체는 마이오카인에게 충고받은 대로 운동을 할 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스스로를 보호한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면 곧바로 신체에 청소 작업반을 보내 염증이 일어난 부분을 치운다. 이 작업반은 운동으로 생긴 염증뿐 아니라 기타 해로운 요인들까지도 철저히 제거한다. 꾸준히 운동할수록 이들의 작업은 더 완벽해지고 신체에는 염증이 덜 존재하게 된다. 염증이 덜 생기는 것은 비단 심장병 환자들의 정신에만 유익한 게 아니다. 운동은 이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암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는 이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운동은 뇌력을 키운다. 운동은 두뇌를 단련해 이와 같은 실행 기능을 강화한다. 혈당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은 전전두 피질은 실행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다. 이 시간은 생각을 점검하고 판단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하루 몇 시간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식 시간에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는 과제 수행 중 5분간 운동하며 짧게 쉰 경우 쉬는 시간 없이 일하거나 정적으로 휴식했을 때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어떤 강도의 운동이든 시작한 지 15분이 채 안 돼 전전두 피질 내에 산소를 포함한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운동이 격렬하고 그 시간이 길수록 산소를 포함한 혈류가 급격히 늘어난다. 제니퍼 헤이스의 운동의 뇌가 읽어드렸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